네, 반갑습니다. 양무진입니다. 우리 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현수 교수님, 또 그리고 우리 유영규 실장이 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초청해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안보 또 이 관계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이거는 입장 차이지 사람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좀 양해를 좀 구하고, 그리고 또 공관인 박사님은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만하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 드릴 부분은 크게, 이 북한의 8차 당대, 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그 속에서, 북한의 경제 국방, 또 그리고 이 대남, 대미,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8차 당대의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8차 당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경제와 국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대내용이고 국방은 대외용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보면은 경제는 자기 반성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방은 자화자찬이다.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드린 이 부분은, 미리 배포한 이 참고 이 자료와 좀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자료는 그냥 집에서 좀 시간이 나실 때 그냥 읽어보는 그런 것으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차 당대는 경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구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에 대한 자기 반성과 국방에 대한 자아자찬 속에서 똑같은 대내, 대외 정세 속에서 국방은 자력갱생으로 성과를 냈는데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진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실패에 대한 자연재해와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 객관적 요인이다. 이렇게 북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실패에 대한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요령주의라는 내부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치 사상 분야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입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이것은 북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고 백두 혁명전통. 이것은 공격정신, 빨치산 정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백두의 혁명전통이 전 사회적인 기풍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자력경쟁이 항구적인 정치 노선으로 좀 더 심화 발전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난 2016년 이후 5년 동안의 그런 총화에 대해서 나타난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건설 분야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자체의 힘, 여기서 북한 표현은 자립적 민족 경제, 사회주의 경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경제 발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미천이 마련되었다. 애들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지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국방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 행정에서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을 선차적 대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병진 노선 채택 4년 만에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북한에서 뭐냐면 2017년 11월 29일 날 대륙간 탄도 로켓 북한 표현입니다. 화성 15형 시험 발사 성공을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기 11월을 역사적인 대사변이다. 이렇게 북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 완성과 국가 방위력 강화는 세계적인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부상시켰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은 청와보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외 분야에서는 총결 기간 그 최악의 행세 속에서도 공화국의 대외적 지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지위를 높인 대외활동 사례로서 5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북한에서는 조중 순회 회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한과 러시아 조로 친선 관계 확대, 여기 대해서는 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표현은 없습니다. 조로 친선 관계 확대. 그 다음 쿠바와 평양에서의 상봉, 순회 상봉, 그리고 월남과의 하노이에서 순회 상봉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과 관련해서는 세 차례 제가 만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도 여러 차례의 조미 순회 회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이러한 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국제적, 대외적으로 지위가 상승됐다. 여기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 다음 전자 좀 뭐랄까 구체적으로 있어가지고 경제 분야에서 지금까지 5개년 발전 전략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속에서 이 전략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도 5년 전에도 상당히 그 통계 수치라는 이런 것을 잘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뭐랄까 이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그런 톨스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경제 분야 너무 많이 하면 하니까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8차 당대에서 우리 측과 관계되는 또 미국 측과 관계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 발전을 위해라는 그런 하나의 체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장의로 표현해도 좋고 절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북한에서 중요시하는 당규약 개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측과 좀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주에 관계되는 것이 인사 부분입니다. 당 중앙 기관의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도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 발전을 위하는 여기서 대남, 대미, 대외 이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남 분야에 있어 가지고 북한은 현재 다시 말해서 8차 당대 기간 봤을 때 현재의 남북관계를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냉각 국면이다. 냉각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평화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전쟁의 위험 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할 것인지, 현 단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 남북관계에서 냉각 국면을 이끈 요인이 뭔가? 북측 주장은 남측인 우리 측의 이중성과 비공평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성이 무엇이고 비공평성이 뭔가? 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성이라는 것은 남측인 우리 측이 남북 합의 이행을 주장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남북 합의 이행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아마 군사적 적대행위 운운하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지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는 비공평성이 뭐냐? 이 비공평성이라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하면서 남측인 우리 측의 스텔스기라든지 이런 첨단 군사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국방력 강화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아마 반공화국 몰아책동 운운하면서 우리 측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그 다음 냉각 국면 해소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입장이 뭐냐?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보면 여기서 원칙적 입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적 북한 입장은 적대행위 중지와 남북 합의 이행 등 근본 문제 해결 우선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북 합의라는 것은 첨단 군사장비 반입 금지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포함한 2018년 9월 평양에서 합의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말하는데, 이는 어찌 보면 북한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북한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남측인 우리 측의 군사적 적대 행위와 반공화국 모락 책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 남북관계를 냉각국면하고 또 이 냉각국면 해소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가능성은 좀 낮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향후 남북관계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북한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차 당대회를 폐하는 날이죠. 폐하는 날 12일입니다. 1월 12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현 남북한의 냉각국면에 대한 북한의 속내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우리 합참의 대북동향 감시를 내용상으로는 특정 머저리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북 적대 행위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본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는 대남 촉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보고에서 대남 문제,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북한의 주장성에 보면 촘촘히 따져보면은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남북관계 회복 여부는 남측의 태도 이하에 달려있고 일방적 선의는 필요 없고 남측이 화답하는 만큼 상대해 주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냉각국면의 남북관계를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함께 노력할 문제라는 것이겠죠. 또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선제적 조치도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러한 언급과 볼 때는 상당히 모순되는 그런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북한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은 냉각국면의 원인 제공자는 남측이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남측이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남측인 우리 측에 책임 전가하고는 있지만 표현, 하나하나의 표현과 문맥을 좀 잘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수위 조절과 함께 상황 관리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집권자라고 한 점, 또 그리고 반드시 해명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 해명이라고 한 점, 또 인상이라든지 사고 관점이라든지 부득불이라는 표현은 수위 조절의 느낌을 주고 있고 원칙적 입장 운운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될 선결 조건이 아니라 남측이 우리 측이 좀 성의를 보여달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 운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또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이라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3년 전의 봄날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냉각 국면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남측의 선제적 조치에 의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는 메시지가 좀 담겨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 냉각 국면의 해소가 일방의 노력만은 어렵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은 북한의 주장 대목은 북한도 나름 긍정적인 조치를 조금 준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대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문제, 북미 관계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개심은 절대 불변이라는 인식하에
미국의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선대북적대의 정책 철회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맞대응 전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선생님께서 군에서 잘 아시겠지만도 맞대응 전략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점보다도 맞대응 전략의 단점은 먼저 온건하게 전환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고, 이런 단점 보완이 바로 신뢰를 가진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적대국의 대북 핵무기 불사용 시 북한도 함부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무기 불사용과 불남용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연구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현재 이 북한의 당사업 강화 발전, 이것은 선생님들 줬던 그게 유인물에서 참고하면 좋겠고, 우리가 좀 관계되는 당규약 개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규약은 당 활동의 지침서이고 당원들의 행동 규범입니다. 이것을 먼저 상기하면서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당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당의 기본 사상으로 정식화하고 또 성문화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용어로서 이번 당규약 개정에 있어 가지고 정치 방식으로서 성군 정치를 삭제하고 인민 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정식화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면 가업으로 공화국 무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와 관계되는 조국 통일 위협과 관련해서 아직 전문이 없어 확실치는 않지만 북한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낸다든지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순다든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한다든지 소위 냉전시대 통일전선 전술로서의 표현이 삭제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담보하고 통일 위협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흡수 통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불안함도 있겠지만 평화 과정을 통한 분단 극복이 아니라 남북한의 군비 경쟁에 의해 오히려 긴장 고조를 통한 분단 지속이라는 점에서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당 중앙기관 조직과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조직 개편의 핵심은 비서국의 부활입니다. 비서국의 부활은 비서들의 역할 분담에 의한 책임 정치의 강화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여기서 총비서의 부활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불렸던 호칭들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불렸던 호칭으로서 김정은도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고, 총비서, 다음에 비서, 그리고 지방에서 책임비서, 그 밑에 말단으로서 초급비서, 이렇게 이어지는 위계질서, 지휘계통은 당적 지도의 획일성을 통해서 김정은 유영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중앙기관의 인사의 핵심은 조용원의 부상과 김여정의 강등입니다. 내용상 조용원을 권력 3위로 부상시키고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시키고 심지어 부부장으로 강당한 것은 좀 예상 밖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당대회가 끝나는 시점에 대남 개인 담화를 발표한 것은 여러모로
해석의 여지를 던져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남 관련 인사 관련해서 대남 담당 비서가 없고 통일전선부장 김영철만이 눈에 띕니다. 물론 김정은 총비서가 대남 문제를 직접 챙길 수도 있고 향후 김여정 부부장을 위해 자리를 비워놓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북한에서 대남 문제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후순위로 떨어졌다는 방증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차원에서 남북 문제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속도가 늦어지고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부분 또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7, 8분 남았으니까 다음은 바이든 행정부 대한반도 정책과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인연이 깊고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80년대 상원 의원 재직 시 미국에서 망명 시절을 보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친분을 맺으면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1987년 상원 법사위원장 재직 시에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한국의 평화적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상원의 초당적 계리안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한미동맹 그리고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2013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해서 15살의 손녀와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도 했고 방한 기간 중 연세대에서 한 정책 연설에서는 한국의 영구적인 분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외교안보 정책 비전은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입니다.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제시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전임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칙을 버렸고 미국의 국제적 평판이 땅에 떨어졌고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동맹이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와 미래가 위험해졌다는 그런 인식이 배경이 아니겠냐 보십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위하여 동맹국 및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같이 그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의 리더십 회복의 배경으로 반 트럼프주의에서 찾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앞으로 10년 내 중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 단순히 관념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대중 견제로는 공화민주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의 문제입니다. 방식의 문제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직접 때리는 경쟁적 방식을 선호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다자주의를 복원해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방식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중 관계의 흐름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중 갈등, 미중 관계 없이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현 단계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다수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은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한류의 중심자이자 최대
소비 시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할 수 없는 위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의 갈등 구조와는 한국의 대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동맹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우리에게 반중국 연합의 참여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짜르라는 역할을 한 커트 캠벨 또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 지금은 이제 통과됐지요. 국무장관은 계기시마다 대중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정치에서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게 되면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가치지향적 연대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체, 간단히 얘기하면 D10입니다. 연합국을 구성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민주주의 정상회담도 개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구성한 인도태평양 국가의 핵심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 안보 협의체에 이어서 우리나라까지도 중국의 도전에 견제하는 동맹국 협의체의 역할을 주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북한 문제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론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최대의 위협구로 설정하였고 오스틴 국방장관 후보자는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중국을 포함해 동맹 등과 일관되고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중국의 성장세가 확대되긴 했지만 미국과 필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화평 굴기에 따른 방어적 외교를 펼쳤고 미국의 대북 압박 공조에 따라가는 수시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본격적인 G2 시대에 접어들어나서 시진핑 집권기의 중국은 미중 갈등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과거 미국에 대응한 항미 원조 정신을 강조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역시 미중 갈등 구조와 연관지어 판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는 한국, 미국, 일본 등 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대중 견제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보면 중국 입장에서 불편한 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북중 관계는 강화될 것이고 중국의 방패막 아래 북한 정권의 생존 의지는 강화되고 비핵화 의지는 더 약화될 것이 아니겠냐. 이런 측면에서는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것은 북한 정권이 브레이크 없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대륙간 투발 수단의 강화로서 ICBM의 완성만을 두 가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도 완성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 인선된 외교안보 진용을 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이 다수입니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수준에 따라서 경제 제재도 완화하는
단계적인 접근과 다자적인 보장 방식입니다. 북한 핵은 이란 핵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하고 북한 정권의 생존 문제와 북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합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협상을 함에 있어서 곧장 이란 핵 협상 방식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는 핵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는 핵 문제를 군사적인 방식이 아닌 외교적 협상에 의해 해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러브레터를 보내지 않을 것이고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면서 다자주의적 파편업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문제는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북핵 연대를 위해 중국을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과거 경험에 비춰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관계, 이란 핵 합의의 복귀 문제 등을 우선 검토한다는 점이 예측된다 하면은 아마 북핵 문제가 후순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우리의 대응 방안 이런 제시가 있겠습니다만도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혹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하면은 그때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뒤 맞지 않게 이렇게 발표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